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예, 제가 예측하셨죠? 동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과 함께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하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의 준비가 될 때 저는 이제 정준희 교수님이랑 문화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어떠냐. 그래서 정준희 교수님은 같이 하고 싶다. 워낙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 정변이라는 제목. 그래서 누가 노무현 재단 아니랄까봐, 누가 정준희 아니랄까봐. 갑신정변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직접 지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원래는 1인 1표제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 가중치 약간 대의원표를 좀 줘가지고요. 제가 결정한 게 결국 결정이 돼버리긴 했습니다. 원래 후보가 좀 몇 개 있었어요. 예, 수요수다가 제일 처음 후보였는데, 예, 그러면 이제 토요토론, 수요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잘 뭔가 맞을 수요 것 같아요. 토론의 그 2군 버전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거. 약간 이제 예. 너무 파생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제일 걱정한 게 이제 수요일마다 편성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변영주 정준이니까 정변 하다가 이제 예, 정변이 됐죠. 예. 정말 그렇게 뻔한 이유였단 말입니다. 예, 원래 그 뻔한 이유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대단히 이렇게 긴장을 하고 왔었어요. 뭔가 그 문화 전반 이슈에 대해서 되게 파격적이고 예. 센 얘기를 해서 센세이션을 끌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의였을 뿐이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유를 붙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변, 갑신정변 같은 정변까지도 있고, 바를 정자를 써서 또 올바르게 한번 얘기해 보자,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 또 제작진 너무 신나가지고 문화 대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는 약간 좀 역사적으로 저라도 댓글로 친중좌파라고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좀 하지 말자 뭐 이랬었습니다. 여하튼 그 문화정변은 뭐 강의거나 뭐 토론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그 일종의 그 정준이라는 2020년대의 아이콘의 소재의 문어발식 확장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주로 시사라든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토론에 늘 이끄셨다면 문화정변은 그거보다는 좀 더 가벼운, 그래서 지난 한 달 또는 앞으로 한 달을 생각해 보면서 이 문화의 가치가 어떻게 우리 사회나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때때로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하는 때도 있을 거고요. 때때로는 오늘처럼 초대 손님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오늘 첫 프로그램이거나 아니면 제 직업군 때문에 영화나 이쪽만 할 거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다양하게 좀 저희가 그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제작진은 또 얄팍한 기대도 없지는 않은데요. 이게 문화하면 다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문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곁다리 양념처럼 할 얘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완전히 뒤집혀서 정변 뒤집혀서 문화의 시선으로 시사도 보고 세상도 바라보면 되게 달리 보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태도가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화라는 건 되게 오래 쌓인 것들이고, 그리고 사람들 삶에 굉장히 밀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마치 문화가 이제 일종의 배짱이의 부산물 같은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요. 근데 또 K 문화 뭐 어쩌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아마 감독님도 느끼실 텐데, 그 잘하면 숟가락 얹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저는 지금의 K 문화라고 불리우는 게 정말 민주화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민주화, 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기 쭉 누적돼서 폭발된 것들이고, 오늘 모실 분 같은 경우도 그 세대 경험이 누적돼 가지고 나온 되게 좋은 컨텐츠들을 만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라는 시선으로 다시 세상을 다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즐거운 프로그램이 될 거니까요. 오늘 함께 즐겨주시고 또 한 달 뒤에도 또 와서 즐겨주시고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회인 만큼의
저희가 오늘 그 문화정면의 첫 문을 열어주실 주인공을 이제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분을 얘기할 때 딱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하시죠. 액션으로 시대를 패고 진실로 관객의 마음을 훔치는 감독이다. 베테랑, 모가디슈, 밀수, 뭐 엄청나게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들을 만들어 온 휴민트의 유승환 감독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결정하면 최대 며칠 안에 빼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잡아온다는 박건 동무가 날 감시하러 왔는지. 감시받을 행동이라도 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만나는 거 누구한테 말한 적 있어요? 오늘 최선화 심박수 평소보다 훨씬 불안했어요. 최선의 행적 전부 파가죠. 영사관에서 뭔가 불법으로 빠져나갔어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사라졌어? 같이 죽을 필요 없습니다. 더 위험해지기 전에 빼내자.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어. 목적이 뭐야? 내 휴민트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만드는 일을 하는 유승환입니다. 그 제가 휴민트를 개봉날 첫 회를 저희 동네에서 봤거든요. 제가 요즘 한국 영화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할 때 이제 요즘 거의 한 몇 년째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인 건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되게 어려웠을 때 유승환 감독이 한국 영화를 한번 구원한 적이 있죠. 그 어려운 시기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질병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극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휴민트를 보는 순간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구원자를 찾으면 안 된다. 뭐 어떤 구원자가 또 막 대단히 뭘 만들어서 잘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민트를 보는 순간 아, 저 인간이 또 구원을 하러 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랄까 그 액션 씬들이 왜 유승환 감독의 영화를 볼 때 액션 씬들은 사실은 기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되게 잘 찍는 걸 아니까. 그 뭐 베테랑 모가디슈의 마지막 그 자동차로 막 도망가고 이런 거보다 뭐 더 대단한 걸 찍겠어? 라고 생각했다가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는 저는 휴민트가 현재 유승환 액션의 가장 새로운 상태 가장 최전선의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신세경 배우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막 조인성 배우가 오랜만에 너무 지적인 상태. 네. 그래서 막 너무 좋았고 뭐 박정민 배우 너무 이젠 잘생김을 연기하는 걸 넘어서서 잘생겨져 버렸다. 네. 그리고 뭐 박해준 배우도 너무 훌륭해서 정말 최고였어서 막 문자를 날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감사히 문자를 받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죽게 생겼으니까 왜 죽게 생기신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뭐 망했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영화 만들 때 이 어디 가서나 하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 베테랑이란 영화가 너무 기록적인 스코어를 이뤄서 제가 막 되게 막 그런 기록갱신에 막 이제 막 불타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 병 감독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냥 고만고만했었어요. 그 박스오피스 스코어는. 근데 저는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좀 윤리의식, 책임감
남의 돈이니까 손익만 넘기면 좋겠다. 손익을 넘겨서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좋겠다가 저의 항상 그 목표였는데 지금은 뭐 다음 영화고 뭐고 뭐. 그래도 그 5,370만 이제까지 그죠. 유승환 감독의 영화의 전체 관객 수 인구수 아니에요? 인구수? 그러네요. 예. 네. 5,370만에 몇 번 드셨어요, 여러분들은? 한 서너 번씩은 들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제가 그 수포자예요. 아. 그래서 이 수 개념이 진짜 흐린데 예.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제 제가 영화를 좀 만들어 왔으니까 너 지금까지 몇 편 만들었어 그러면 이렇게 세봐야 돼요. 이렇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살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가뜩이나 제 영화의 누적 관객 수 이런 거는 제가 세보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방송에 출연했다가 그게 탁 뜨는 걸 봤는데 이게 뭐지? 이 숫자가 뭐지? 이렇게 많은 숫자. 그러니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래 성실히 한 것에 대한 결과물. 예. 그 중에 뭐가 막 도드라지게 뭐 이런 건 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냥 제 일을 그냥 해서 온 그 누적의 결과 같은 저는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5,470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14편인가요? 지금까지 만드신 게 아마? 장편은 그렇죠. 예, 장편.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다 봤거든요. 예. 그거를 쫙 다 봤는데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부류의 감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당당한 한 자리가 유승환 감독 자리거든요. 예. 개성이 확실한 감독. 예. 물론 변영주 감독도 한쪽에 있습니다. 저는 되게 멀리 있고요. 저는 되게 멀리 있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자기 필모그래피, 자기 영화가 총 몇 편인지 잘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다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인간이 그걸 못 셀 정도로 영화를 많이 만들면 그건 일종의 중독 증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승환 감독은 유승환 영화라는 게 있죠. 그렇죠. 유승환 네, 장르죠. 유승환 장르라는 게 있고 그것을 단순하게 액션 장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액션 장르인데 언제나 판타지보다는 현실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고 그 안에서 그 욕망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끝까지 나가지 않아요. 가장 범죄 영화의 성격을 가졌던 밀수를 보더라도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한국에서 유승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로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네. 그 이제 뭐 휴민트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대부분 보셨어요? 예. 보시고 올라고 막 보셨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지금도 휴민트라고 이제 또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 휴민트의 뭐 내용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결론을 스포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요. 대부분은 스포하겠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제목에 다 담겨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을 통한 정보 활동이라고 아예 이제 부제로 이렇게 이제 달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영화다라고 저는 느꼈는데 어떠셨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그 외피로는 그 스파이 액션 장르긴 네. 하지만 제가 이미 십수년 전에 베를린이라는 영화를 이제 비슷한 스파이 그렇죠. 액션 장르 안에서 만들었었는데 요즘에 이제 워낙 그 정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지금 최근에 그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도 우리가 사실 무슨 어떤 정보부에 특별히 소속해 있는 게 아닌데 그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그 영상들을 다 보잖아요. 그 정보들을.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더 필요한 것은 어떤 그 정보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 정보를 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항상 좀 뭔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범위에서 조금씩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베를린 만들면서 취재했던 그때 저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소재나 사람들이 더 궁금해져서 그래서 휴민트라는 제목처럼 사람을 통한 정보 활동, 이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쪽에 조금 더
밀착해서 만드는 것이 좀 더 개성 있는 스파이 장르 영화로 탄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아마도 이게 시나리오를 쓰신 이후일지 이전일지 아니면 기획 단계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시에 2024년에 왜 그 국정원에서 그 정보 유출이 돼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줬던 휴민트들이 전부 다 북한에 노출됐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이런 그 사건들이 뜨면 준비하다가 되게 고민이 되지 않아요? 그런 적이 저는 여러 번 있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를린 준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세팅하고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실제 이제 촬영을 들어가야 되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던 게 다 바뀌어야 돼. 뭐가 세팅이. 그 시절에 또 비슷하게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무슨 서울의 한 중심부의 호텔에서 그 외국인 그 외교관들이 와 있는 거를 그 노트북을 뭐 이렇게 감시하려고 하다가 그게 노출돼 가지고 난리 난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대처법들이 이제 좀 익숙해져서 좀 놀랍긴 한데 좀 땜빵하듯이 이제 하는 거죠. 거기 맞춰서. 근데 이제 너무 거대하게 뭔가가 바뀌거나 하면 그건 좀 그냥 이렇게 안 본 셈 치고 가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개봉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좀 좋을 텐데. 차라리 논란이 네. 되니까. 일단 베테랑 할 때 예. 베테랑 개봉 때 그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야? 대한항공 사건. 예.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는 진짜 이게 어떻게 그 맞아요. 사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별 일들이 다 생겨서. 예. 제가 이 영화 내내 이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스파이 액션 영화나 뭐 이런 것도 많이들 좋아하실 텐데 그 뭐 미국이나 영국 계통의 영화들을 보면 거기에 종종 등장하는 말이 에셋이란 말이에요. 에셋. 자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되게 대놓고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자산이 뭐 기지도 있고 안가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휴민트 사람도 자산이란 말이에요. 요원도 자산이고. 근데 자산이라는 말은 이제 경제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휴민트가 만들어지려면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위험을 같이 담보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을 얻어야 돼. 뭔가 상대를 설득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자산이라고 평가할 때 이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그 금전적으로 큰 자산이어서 포기할 수 없고 또는 포기하는 이유는 아깝더라도 빼야 나머지 자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첫 장면부터가 바로 그걸 다루고 계시잖아요. 사람인데 가슴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포기할 자산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서 이제 요원과 지휘부의 차이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동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조직의 윤리와 개인의 윤리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다 살면서 이렇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가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윤리가 이렇게 엇박을 칠 때 그러니까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이렇게 길을 잃은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게 뭐라고 이걸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게 맞나 하는 순간 있는데 그러니까 제 안에서 판단이 있을 때 그럼 제 안에 그 윤리로 그걸 판단을 하게 되는데 되게 괴로워요. 이게 정답도 없고. 근데 제가 스파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속여야 되는 순간들이 오니까 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이 어떨까 이 누구한테도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거짓 자체가 자신의 그 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거짓으로 행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되게 하나의 또 진실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내면은 얼마나 파괴돼 있을까.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은 어떤 그 답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근데 잘 보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다 그런 어떤 선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인성의 선택을 옹호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극중 조과장의 선택인 것이지. 예. 저의 선택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쓰긴 썼으니까 만약에 그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작가이자 감독인 저의 선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조과장의 선택이에요. 그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박건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그 마음 아팠던 건 이게 이제 그야말로 그 전사가 베를린이야라고 이제 결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를린에서 이를테면 그 체제와 명령 때문에 붕괴된 신혼부부죠. 예, 붕괴되는 거고 망하는 거고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망하게 되면서 뭔가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세상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그가 그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했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흘러서 이미 그런 어떤 상처를 평양 시절에 겪었던 한 남자가 사실은 여기 있다는 걸 안 상태에서 어떤 계획 없이 왔다가 그야말로 여기도 완전히 그 시스템이 붕괴돼 있고 잘못된 명령 그 안에서 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조과장이 되게 그 세련된 윤리와 직업 의식 사이에서 고민하는 캐릭터라면 박건은 명령과 자기의 마음 안에서 막 그 고민하면서 되게 그 유승환 감독의 영화에서 오랜만에 가슴 아픈 멜러가 보여졌다. 원래 이렇게 멜러하고 안 친하신 분 같았었는데 제 영화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좀 놀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멜로드라마적인 정서가 되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저도 물론 이제 각본 쓰고 나서 영화를 만들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하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이것이 공개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받아들이시는 거는 저도 좀 놀랬고 박정민이라는 배우를 둘러싼 특수 현상 작년 12월 이후에 발생한 어떤 일종의 예기치 않은 대목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스파이 장르 영화에서의 멜로드라마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실제로 스파이 활동에서 굉장히 오래된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그 남녀 간의 정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하는 기법은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된 것이라 제가 그런 것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저 스스로의 생각도 있어가지고 좀 피해왔던 것도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건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선입견 같은 건 없어지고 그냥 한번 해보면 되지 뭐 해서 해봤던 거죠. 근데 왜 나이가 드니까 없어지셨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좀 두꺼워져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연출 뭐 한 20몇 년 넘게 하는데 저 아직도 그 키스씬을 한 번도 못 찍어봤거든요. 예. 사람 그냥 막 치고받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찍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예. 진짜 키스신이 없었나요? 없었네요. 네. 네. 그 저는 키스씬 찍으려면 사람 불러야 돼요. 아 그거 전문으로 하시는 연출. 네.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 그 하정우 배우와 전지현 배우 사이에서는 사실은 긴장감이 지배하는 감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들킬 것인가, 잡힐 것인가, 뭐라는 긴장감이 되게 지배하는 감정이었다면 휴민트에서 그 박정민 배우와 신세경 배우의 관계는 되게 애달다. 그러니까 뭔가 억압적인 체제 안에서 청춘이 완전히 짓밟힌 애들이 서로 아픔을 알지만 뭐 어쩔 것이냐 인 상태처럼 보여서 되게
애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승환 감독의 영화에서 애달다라는 감정은 저도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극 중에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박건이나 그 신사용 배우가 연기한 최선화나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곳의 시스템이 회복되기 힘들 거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북한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그곳은 그렇게 억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혁명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자포자기해 있거나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바뀌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거기 맞춰서 그냥 순응해서 가는 것이 낫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기능 자체를 모르고 그냥 상실해 있거나 그러면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데 사람의 감정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통제되고 억압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분출될 수 있는 그 욕망이나 감정들은 계속 뭔가에 부딪혀가지고 사람 자체가 완전히 말씀하신 대로 애달픈 지경에까지 이르르고 그러니까 자유가 그냥 이렇게 뭔가 자유를 빼앗긴 상태의 사람들의 자유 의지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다룬 인물들이 제가 그들의 세계 속에 휩싸여가지고 막 같이 있으면서 했다라면 조금 거리를 두고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제 세대의 사람들의 얘기를 했다면 저보다 약간 아래 세대의 사람들을 하게 되니까 좀 되게 안쓰러웠어요. 이렇게 그런 게 아마 드러난 거 아닐까? 야 형이 참 니들한테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 이렇게 뭐래도 못 해줘서 미안해. 이런 심정이 좀 작용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문득 이제 떠오르는 질문인데 그 최선아라고 이제 나오는 캐릭터 신세경 씨는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주셨지만 알겠는데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왜 찾아왔을까? 그러니까 굳이 찾아내려고 했을까? 그리고 찾아낸 이후에는 뭘 하려고 했을까? 라는 거를 일부러 이제 그간에서는 얘기해 주시지 않잖아요. 네. 그 박정민 배우가 거기 블라디보스토크에 간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조직의 임무의 그 명분이죠. 인민들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려고 갔지만 이 사람은 대략 그 최선화가 사라진 이후에 추적을 했을 거고 근데 너무 흔적을 그냥 탁 지우고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 돈을 조금 쓰면 그 흔적을 지우고 이게 파견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그 박정민 배우가 그 북한 식당에 그 총영사랑 같이 갔을 때 계속 두리번거려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예,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이 자신의 약혼자를. 근데 저는 그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묘사하면 이들의 감정의 어떤 좀 애타는 마음이 좀 너무 쉽게 전달되는 만큼 쉽게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쟤는 왜 저래라는 그 궁금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이 서스펜스를 유지하는 되게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의도는. 네. 왜냐하면 찾아낸 다음에 너 이러지 마, 나랑 같이 가. 이러면 너무 이제 심파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뭔가 하여튼 찾아낸 이후에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 사실은 이 상황 자체가. 그렇죠. 예. 그런데 찾아내고 싶어는 확실해. 요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긴장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뒤를 생각 그렇죠. 안 하고 이렇게 일단 질러보는 거죠. 일단 해보자. 근데 뒤는 너무 이게 뭐가 감당이 안 된다. 예.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정을 막 세워놓고 시나리오를 쓰지만 이게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뭔가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선택을 하고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뭐 그냥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특히
과거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누군가를 되게 애타는 마음으로 만났을 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문제를 다룬 되게 걸작 영화 중에 임권택 감독님의 길소뜸 같은 영화를 보면 그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차라리 마음에 묻어뒀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들. 저는 그게 인간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뒷생각까지 했으면 헤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박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깃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기 혹시 안테나라도 숨겨놓은 건가요? 그게 원래 네. 북한 식당에서 이렇게 깃이 내려가요. 어. 근데 제가 이렇게 깃을 세우는 걸 좋아해. 사실은 제가 그 무스탕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겨울에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 무스탕은 또 깃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뒤에 이제 자꾸 내려가가지고 이제 철심을 박았죠. 그러면 벗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촬영하는 그 과정에서는 벗거나 입거나를 할 수 없는 거죠. 철심이 아니죠. 박혀 있으니까. 여기에만 이렇게 박아서 입을 때 이렇게 살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대신 질문 드릴 거기도 한데 왜 방탄유리였을까?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이게 리얼한 건가? 실제 상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도 있고 의심하는 분들은 이걸 여성을 전시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이런 것도 있고 약간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액션할 때 제일 좋잖아요. 총알이 사람을 다치진 않게 하는데 되게 긴장하게 만드는 방식이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었을 테고 뭔가 이제 감독으로서 그 방탄유리를 만들어낸 핵심 설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방탄유리 전에 지금 이제 영화 개봉하고 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선에 대해서 불편해하신 네.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취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이게 한 칸의 유리가 아니라 유리 박스 안에 되게 여러 명의 사람들을 집어 넣어놓고 거기에 무슨 이렇게 이 체크리스트를 가진 사람이 서서 이렇게 거기 소비자들이 와서 막 집어서 사람을 선택하고 하는 그 아주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것들을 제가 듣고 자료도 보고 많이 충격을 먹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실제 이게 그거를 봤을 때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은 사람을 실오라기 하나 걸쳐놓지 않고 해놔요. 근데 도저히 그렇게는 찍을 수가 그거야말로 정말 좀 착취하는 시선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개별 상자로 해서 사람들을 거래한다라는 걸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찍으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실 그건 되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촬영 감독하고 계속 얘기한 것을 어쨌건 이것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뭔가 착취하는 시선으로 보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설정인 거죠. 그 설정 자체가. 그리고 방탄유리의 설정은 사실은 어쨌건 실제는 거기에 구원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를 해서 지금의 이 극중의 세팅을 말이 되게 일종의 뭐 핍진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치로 그것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숙제는 저희한테는 저희 제작진한테는 되게 큰 숙제로 남아 있어요.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수 있는 설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실제 자료에 바탕을 둔 사실은 되게 훨씬 더 리얼한 현실이 있는데
그걸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건 오히려 되게 너무 끔찍해서 약간은 이제 감안해서 이제 깎아낸 측면도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또 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액션이 벌어지면 구해지는 자와 구하는 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이제 이기길 바라고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이게 중간에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끼면 이렇게 왜 액션이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녀들의 시선에서도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준 어떤 설정일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 그 소설가 황석영 작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근데 그때 황석영 작가가 뭐라 하면 일종의 농성 국가 같다. 그러니까 뭔가 모두하고 두절한 채 농성 중이다.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기엔 약간 농성인 체제. 그렇다면 달래는 수밖에 없지 않냐. 거기에 이를테면 해산을 명령하고 진압을 하면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한국에서 겪었던 수많은 것처럼 불행이 벌어지는데 달래야 되는. 근데 그런 농성 중인 상태에 청춘 둘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박건이라는 인물은 나름 그 우리식으로 하면 국정원 직원 같은 앤데 조직에서 방탄조끼도 안 줬어. 조인성이 살아남은 이유는 조과장이 살아남은 이유는 방탄조끼의 힘이고 박건이 죽은 이유는 조직에서 방탄조끼를 안 줬네. 그래서 우리 건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슬펐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처음으로 그와 그녀가 어떤 마음인지를 교환한 게 그가 죽을 때뿐이었다는 것이 이를테면 또 그걸 지켜보는 조과장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휴민트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노의 영화고 이 분노라는 감정은 유성환 감독의 영화에서 언제나 굉장히 중요한 감정인 것 같거든요. 영화는 오랜 친구와 같은 것이다. 찾아가면 나 대신 울어주고 웃어준다. 지금 무슨 영화 하지? 지금? 극장의 시간?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 영화 재밌지 않냐? 저희 극장의 시간 입장 시작합니다. 분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합쳐가지고 기존 전작들하고 한번 비교해보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 제작진이 아마 영화 포스터 전작 예, 맞습니다. 네. 그동안 유성환 감독의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멋으로 이렇게 간 거지 컴퓨터가 느려서 이렇게 천천히 간 거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멋있네요. 네. 네, 펼쳐지는 느낌. 네. 제가 사실 이번에 이거 이제 개봉되고 나서 영화 보고 그러면 이제 왜 그 물 만난 그 영화 채널들이 전작들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연히 걸렸는데 이제 봤어요. 근데 저는 뭐 예전부터 워낙 유성환 감독님의 액션을 되게 좋아했는데 예전 액션하고 최근까지 액션하고 확실히 진화의 궤적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예전 액션은 성룡 액션 같아요. 예. 근데 최근의 액션은 뭐 이른바 이제 기존의 스파이 영화들이 이제 만들어낸 뭐 정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는 액션들 있잖아요. 그런 액션으로 쭉 이렇게 바뀌어오는 과정들이 보이니까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예,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나요? 연구를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아플까? 취향도 좀 변하긴 한 것 같아요. 취향도 바뀌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정말 저의 그 취향이 앞서가지고 갔는데 약간 그 손발이 안 따라가준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이제 어쨌건 경험이 쌓이면서 좋은 것은 이제 하는 방법 어떻게 내가 어떤 장면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에 대한 요령들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기술이 생기는 것. 근데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아무리 액션이 요란해도
정서가 수반되지 않으면 예. 얼마 전에 그 조인성 배우가 한 프로그램에 저랑 나갔다가 그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운동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예. 액션이. 예. 예, 액션이라는 것이. 근데 진짜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잘 쌓여 있는 서사 안에서 발생되는 액션은 그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굉장히 큰 폭발력을 지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휴민트가 그러니까 그 극 중에서 막 여러 이벤트를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설정들을 가지고 좀 그 인물들의 관계에 집중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쌓여야 뒤에 폭발력이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노에 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장 바뀐 것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실제로 여기 뭐 부당거래나 베테랑 이런 1편 같은 1, 2편 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분노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맞는데, 근데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가 맞나? 이 분노가 정당한가? 근데 부당거래 만들 때는 제가 30대 후반, 3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와 저는 좀 저가 갖는 그 저의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어떤 좀 의심이, 그때는 의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의심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베테랑 속편이 사실은 그 저의 고민에 대한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베테랑 1편은 정말 제가 이렇게 열받고 분노한 것에 대해서 부당거래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결말을 내렸다면, 어차피 우린 잘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였다면, 근데 너무 화가 나잖아. 이 영화에서라도 화풀이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너무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밈화되고 막 하면서 그 약간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나? 그냥 화풀이한 게 이게 내가 그러면 이것이 사회정의에 어떤 공헌을 한 거지? 이게?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먹었던 건 베테랑 1편 하고 나서 저도 다른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일어났던 분노, 그리고 제가 막 향했던 그 분노의 이제 표적을 향해서 저도 막 이제 열받아서 막 공격을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공격했던 대상이 사실 피해자였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집히는 현상들을 몇 번을 제가 겪으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감정이구나. 이게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자마자 내가 이게 행위로 가기도 되게 쉬운 감정이어서, 그래서 베테랑 속편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제가 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 때 저를 촉발시켰던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저 스스로 좀 생각을 다시 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게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앞에 부당거래나 베테랑 쭉까지 가면 이게 되게 이상한데 좀 되게 잘 싸우는 애를 집요하게 쫓아가서 결국은 잡기 위한 액션. 네, 굉장히 가깝거든요. 모가디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종류의 이제 액션이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휴민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절박해요. 예, 좁은 공간에 벌어지는 이 누군가를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해내야 되는 최대한 이거를 이제 그 상대와의 싸움 속에서 이제 그 감정이 표출되는 그런 거랄까. 그래서 꽤 다른 결들이 이제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냥 영화 만드는 사람의 그냥 그 네. 기능공으로서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좁은 공간에서 싸우는 게 액션의 서스펜스를 만들어내기 되게 유리해요. 모래도 이렇게 부딪힐 게 있고, 그러니까 넓은 벌판에서 싸우면 퍼포먼스를 하는 그 배우들의 기량 자체가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정말 성령 정도 되질 않으면 이걸 끌고 가기가 되게 힘든데, 좁은 데서 발생하면 그 일단 공간 자체가 주는 위험성 때문에 서스펜스를 일으키기가 쉽고, 근데 그건 결국 또 돈이거든요. 우리가 넓은 데로 이게 끌고 가는 건 그냥 넓은 데 어디 공터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세팅을 하려면 이게 돈이 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베를린과 베테랑으로 그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뭐 그런 세팅들을 제가 계속 이제 요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더 좀 막 희한한 세팅들을 하고 뭐 하면서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사실은 이제 영화라는 건 돈의 문제, 특히 액션도 돈의 문제일 때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때 이제 젊은 시절에 유성환 감독이랑 저랑 옆방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같은 영화. 맞아. 근데 그때 유성환 감독도 이제 저 각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성환 감독 방에서 들리는 거야 말이. 이제 헤드 스태프들이랑 회의를 하는데 돈이 이제 돈을 아끼려고 밤씬을 찍는데 액션을 마음껏 하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때는 막 조명을 위에 올리는 것도 돈이 세게 들 때니까. 맞아요. 갑자기 유성환 감독이 그러면 여기에 가로등을 하나 단 다음에 싸우기 전에 야 잠깐 너 안 보여 일로 와봐. 그리고 가로등 앞에 가로등 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를 못 듣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들리는데 나도 모르게 깔깔대고 웃었던. 그러니까 이게 저 그 참 싸우는 것도 저 돈 있는 데서 싸우는 거랑 돈 없는 데서 싸우는 거랑 네,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돈이 있는 데서 싸우면 좀 이렇게 아픈 데 떨어지고 이게 되는 게 다 보호 장치 같은 걸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되는데 돈 없이 싸우면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편안한 데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어디 버려진 공장 가고 뭐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막 이렇게 빈 집에서 싸우고 그거 참 애틋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것 있나요 혹시? 그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그 성룡의 어느 영화 그의 그 어떤 그 메이킹을 봤는데 거기 성룡이 이제 직접 되게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직접 액션을 하다가 계속 다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성룡이 다친 건 정말 다칠 만한 데서 다치거든. 되게 위험한 걸 하면서 다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조금 미끄러지다가 다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럼 신호등 앞에서 뛰다 보면 다치잖아요. 네. 70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를테면 어느 기점으로 액션이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그러니까 그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초기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홍콩 영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가 그 다음엔 굉장히 다른 오히려 그 스파이물이라든가 느와르 영화, 그 스릴러 영화의 액션으로 갔다가 또 모가디슈로 가면 그야말로 다른 무엇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카체싱을 잘 찍다니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 밀수에서는 여성 액션물이었고 그런 어떤 달라지는 게 시나리오 단계 때 또는 기획 단계에서 이번엔 이런 액션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제가 이제 액션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 저 스스로도 지금도 액션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권투 영화도 찍어보고 뭐 이렇게 막 남자 여자가 싸우는 것도 찍어보고 뭐 머리끄댕이 붙잡는 것도 싸워보고 막 날아다니는 것도 해보고 네, 장풍도 쏴보고 저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관객들이 보실 때도 뭔가 좀 다른 거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뭘 다르게 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액션 영화라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봐도 이를테면 지금 많은 관객들이 접하는 헐리우드의 주류 시스템에서 만들어내는 액션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한 시퀀스 단위의 제작비로 우리는 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뭐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던 걸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니 자꾸 이제 뭔가 이전에 했던 것과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유승환한테 그렇다면은 지금 너에게 액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휴민트까지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봐가지고 별로 이제는 어떤 미련도 없고 여한도 없고 예전에는 액션을 만드는 것이 어떤 강박이 좀 작용했던 것 같거든요. 난 좀 더 새로운 거를 해야 돼. 뭔가 다른 걸 막 증명하고 싶어.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영화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지도 좀 저 스스로도 궁금하기도 하고. 광선검으로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안 되지?
장선검이 이게 은근히 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뭐 몇 번 재촬영돼야 되고. 부작업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좀 그냥 뭐 웬만하면 좀 앉아가지고 좀 합의하고. 이게 좀 이제 이제 뭐 싸우는 것도 힘들고. 요즘은 직접 액션 시범을 보이거나 이러진 않으시죠? 예. 현장에서 라티비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거기 라티비아에 스턴트 팀들이 있는데 그 라티비아라는 국가에서 자국 영화나 드라마들이 활발하게 제작이 되는 게 아니어서 이제 그런 크루들이 있긴 한데 아주 전문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전문 크루들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스턴트 크루들이 자기들이 처음 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시면 이 박건이 그 계단에서 싸울 때 그 추락하에서 막 머리 잡고 막 뭐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제가 그 비슷한 방식으로 했던 이제 장면인데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그 우리 조 감독이 이거 감독이 15년 전에 이미 자기가 출연해가지고 한 스턴트다. 근데 했는데 자기들이 스턴트 팀이 너무 위험하다고 리허설을 포함해서 3번 이상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 해가지고 그 장면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뭐 계단을 구르고 뭐 하는 장면들에서 그 여성 스턴트였는데 전문적인 스턴트 하는 분도 아니고 뭐 이게 원래 암벽 등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너무 불안해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현지 무술 팀장하고 같이 필요로 하는 그거를 둘이 그냥 이거 리허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굴렀어요. 이렇게 파파팍 굴렀어요. 그거는 사실 제가 뭐 그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나 50이 넘은 아저씨인데도 나 되니까 지금 당신들도 할 수 있다 이러고 얘기하고 실제로 배우들이 이제 어떤 장면들을 할 때 제가 뭐 지금 짱짱한 스턴트맨들보다 제가 어떻게 더 잘하겠어요. 근데 이 정도 넘어지는 건 괜찮아. 우리 이 정도 안전장치는 다 해놨어를 보여주려고 제가 직접 가끔 해요. 근데 막 어려운 거는 못하고 그냥 뭐 넘어지고 이런 거는 지금도 잘 넘어져서 남들보다. 근데 그럼 사실은 좀 효과적인 것이 그 스태프들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데 좀 도와주자 뭐 이런 정서가 이제 생기니까 뭐 몸 써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그거밖에. 그 유승환 감독이 딱 요 시기에 맞춰서 책이 나왔어요. 네. 지승호 씨라고 이렇게 주로 이제 인터뷰 인터뷰 예. 전문가와 함께 재미의 조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추천이 황정민, 박정민. 그러니까 너무 드러난다. 제가 참 이 책 가지고 이런 적은 또 처음이어서.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승호 작가님이 한 3년 정도 저를 계속 인터뷰하셔가지고 제가 막 도망 다녔는데 제가 이 전에 제 이름으로 책이 한 2번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책을 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좀 책을 낸다라는 것이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승호 작가님은 막 도망 다녔는데 이분이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것도 내가 뭐라고 이 양반이 이렇게 하자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도망 다니나 해서 했는데 다행히도 이분이 제 언어를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이 책을 읽으니까 제가 좀 지식인 같아요. 그래서 이 지승호 작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쩌면 제 책이기보다 저라는 사람을 관찰한 지승호 작가의 기록의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 책을 읽으시다가 와 유승환이 이런 멋진 말을 했단 말이야라는 것은 아마도 거의 제 말을 해석한 지승호 작가의 몫이 되게 크고 얘 어쩔 수 없는 쌈마이네 뭐 이러면 그건 맞습니다 제가.
이 책에 보면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연대기처럼 써진 글이 아니라 그야말로 누군가와 나는 영화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해라는 얘기를 굉장히 그 질서정연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날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보면 감독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노동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전 정말 동의가 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거대한 것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 중엔 정말 별것도 아닌 것도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저는 그냥 생각은 빨간색 구두야. 빨간색 하이힐을 신었으면 좋겠어. 아마 그런 어떤 사소한 선택 속에서 어떤 영화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질문은 감독의 손을 떠난 순간 영화는 감독의 게 아니다. 관계의 것이다. 어떻게 보든. 그런 면에서 영화를 완성한 이후에 개봉 때 관객과 만난다는 건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큰 변화의 시대에 온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저는 지금 영화가 되게 굉장히 큰 소유권 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제 마지막 필름 영화가 부당거래였거든요. 이게 디지털 파일이 되면서 저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차 물리매체를 우리가 소비하던 방식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한 70% 이상이 그 비디오 대여점 시절을 기억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50% 정도로 하죠. 그 너무 가혹하죠. 네, 70%. 70% 너무 가혹해. 네. 기억력이 약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도 얘기하고 좀 죄송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디오 대여점에 있는 VHS 테이프들은 소유권이 그 비디오 가게 아저씨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며칠 동안 대여를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를테면 이게 디지털 파일의 시대로 접어들고 OTT 시대로 가면서 내가 찜해서 내 리스트에 보관하거나 내 외장하드에 이 파일을 보관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 영화 자체의 카피라이트는 제작사와 스튜디오 창작자들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소유가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랬을 때 문제가 소유를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안 봐. 안 보고 안 아까워하고. 네, 내가 가져놓고 네. 오히려 이것이 멀리 있고 내가 찾아가서 막 줄 서서 기다리고 티켓을 끊고 했을 때 보는 거는 뭔가 절실한 상태에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근데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저는 또 굉장히 크게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20세기 시절의 그 이 영화 문화가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아닐까? 관객들한테. 예전에 극장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던 것이 300석의 극장에서 300명의 극장 그 관객들이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 상영이 끝났을 때 301의 영화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은 영화를 봐도 여기에서 모두가 다 좋아하는 장면 기억되는 장면들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이미 영화를 보기 이전에 너무 많은 존재들이 존재하고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려는 그런 선입견들이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질문이 시작됐어요. 그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병 감독님 질문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현재의 생각이 막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변화를 그러니까 이 흐름 안에서 나는 이 흐름 안에서 타고 가야 되는 건가 저항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나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지금 이 문화 정변이라는 이 이름을 둘러싸고 이제 두 분께서 제가 나오기 전에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도 꼭 바뀌어야 돼 뭐가 근데 그럼 꼭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건 뭐고 바뀌어야 되는 건 뭐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혼란이 되게 제 안에서 있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르겠다. 저는 답이 없다.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책에 나온 인상적인 구절 하나만 이제 질문을 드리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합치는 건데 감각의 탄생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미지에 대한 그 어떤 상당한 호감이랄까요? 그 민감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을 보면서 배우는 내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도 이제 나오던데 그러니까 감독은 뭔가 이렇게 어떤 수준의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포착하고 보여주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배우들이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배우는 내 마음대로 또 되는 건 아닐 텐데. 맞아요. 예. 그러면 이런 내 안에 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배우라는 어떤 그 일종의 아바타를 통해서 어떻게 묘사해내는가라는 과정에서 이 배우가 막 뭔가 이렇게 막 내어준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시는지 아니면 뽑아낸다라는 느낌이 드시는지. 이게 배우를 상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예.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 배우라는 존재 자체가 연기를 하는 순간은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그리고 배우들이 어떤 순간에 자기 이성을 완전히 잃고 이렇게 연기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나올지를 모르고 막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되게 그 명연출가들이 정말 말 그대로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연출가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원래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면을 이렇게 잘 선택을 하는 연출가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이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 배우를 상대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안 되는 배우한테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캐스팅 단계의 선택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예전에는 제가 그런 것들을 잘 한다라는 착각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 그리고 아무리 아마추어 배우들이 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마추어 배우들이 그런 재능들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저는 그리고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그 눈칫밥을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싹 이렇게 어디부터 해야 되지 뭐 이거 보고 그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도 어려운 문제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으면 제가 훨씬 좋은 영화를 만들면서 살고 있었겠죠. 훨씬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관객분들에게도 사전에 질문을 하실 거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관객 질문으로 살짝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AI와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실제로 AI는 지금도 엄청나게 영화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막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 모든 배우들의 디에이징이라고 하죠. 20년 전 얼굴은 AI가 그 사람의 실제 20년 전 얼굴의 정복값과 현재 얼굴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근데 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그 유튜브에 뭐 예를 들면 어벤져스를 내가 AI로 만들어 봤어요. 뭐를 내가 만들어 봤어요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어벤져스가 있기 때문에 그 서사와 그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예를 들면 자동차 카체이싱 씬이다. 그럼 껍데기는 AI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그 사람의 그 어떤 감정적인 연기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 무언가를 할지는 그것은 AI를 수천 번을 돌려도 이를테면 유승관이 한 번 결정한 어떤 씬과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좀 더 간편해지거나 새로운 무기를 얻은 것이지. 그러니까 전 제일 웃긴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막 어떤 걸 AI로 내가 혼자서 이거를 근데 너 그거 저작권에 다 걸릴 텐데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뭐 그런 문제 아닐까요? 제가 AI에 충격을 받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미국의 CES 박람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화두가 AI였거든요. 근데 아주 초기 단계였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기술 변화를 거기서 본 거예요. 제가 스위스의 어떤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시나리오를 입력을 하면
그 시나리오에 대한 마케팅적인 분석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 후에 이제 막 이 AI의 발전 속도가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뇌과학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 우리의 음성하고 이런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얘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집에 있는 스마트 TV들이 지금 나와 있는 기술 수준으로는 이 시청자들의 상태를 관찰을 할 수 있는 게 돼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시청자가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알고리즘이 계속 뜨듯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첫 장면은 같은 장면인데 두 번째 장면부터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게 가능해진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직 이것이 못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많은 변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AI의 이 속도로는 이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카이스트의 정재승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데, 그 당시에 정재승 박사님이 실제로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그 스토리가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들 실험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영화가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는데, 만족도가 되게 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얘기를 풀어나가 주는데 왜 만족도가 적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되게 중요한 얘기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식의 그 스토리텔링은 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를테면 휴민트를 보고 나서 난 조인성이 좋은데 난 조인성보다 박건이 좋은데, 이거는 같은 걸 봐야 자신의 취향을. 그렇죠. 내 영화에는 조인성이 안 나오던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야 15분 뒤에 죽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야 하고, 이게 이런 전통적인 우리 삶의 방식 안에서는 어쩌면 극장용 영화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고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였는데, 지금 AI 시대에 저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 전통적인 방식의 영화 만들기 혹은 이야기 만들기에서의 AI의 기술적인 이런 것들이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이 AI의 기술을 어려서부터 접하고 성장한 세대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이를테면 우리가 헐리우드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나서부터 저게 스턴트가 한 건지 CG 캐릭터가 한 건지 배우가 직접 한 건지에 대해서 재미만 있으면 그만이지 뭐 라고 가는 이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고 있는 어떤 진짜의 가치라는 게 새로운 세대들한테도 통용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고민이에요. 그 질문에 좀 더 다가가서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강구해줘야 되겠다. 이 AI라든가 이런 뭐 아니면 유튜브의 활동들이 기존의 모든 저작물들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껏 활용해도 되는 소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위험하지 않느냐.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저작권적인 측면에서 강제되고 보호받아야 무엇이 창작이고 창의적인 것이고 무엇이 그걸 갖고 내가 게임하듯 노는 것인지를 구분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AI 초기부터도 계속 얘기했는데, AI가 잘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이상하게 발전할 것이냐의 되게 중요한 변수는 결국은 딥러닝에 활용되는 원형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이슈다. 네, 이거를 그냥 뭐 기술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걸 다 끌어다가 학습할 수 있게 해놓고 그 결과물은 지가 가져가는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건 되게 무시무시하고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학습을 못하게 만들면 언제나 새로운 창작은 기존의 것들을 모방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저작권은 늘 결정이 됐었거든요.
새로운 창작의 창작자들을 계속 이렇게 뒷받침해줄 만큼의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참조할 수 있을 만큼의 개방을 해주는 이 중간 어딘가에서 결정이 되는데 지금의 AI는 그냥 무조건 다 긁어가가지고 먹어버리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에서 저항이 올 겁니다. 이게 세상에- 저는 약간 배터리 낚시 같아요. 이거 네. 그러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가 배에 이렇게 전기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담궈가지고 그렇죠. 그냥 예. 쫙 해가지고 그냥 물고기들 이렇게 그게 낚시인가?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가지고 건데 예. 아니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걸 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 쪽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배터리 낚시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다 죽을 텐데 그 새로운 세대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무엇을 새로운 세대들과 공유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좀 굉장히 중요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좀 두려워요. 지금 AI의 이 공습이 저작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작권을 갖는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권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 새로운 세대들은 그 권력 자체가 거추장스러워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갖는 이 부딪히 충돌하는 지점 중에 이 디지털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이 소스들을 오픈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주장도 있고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저작권을 지켜야만 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지금 지난 세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 이미 복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디지털 시대의 원본은 뭐지? 근데 우리는 지난 세기에 사실 그 필름에 새겨지는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어쩌면 여전히 그 가치관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변화에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건가? 솔직히 저는 좀 두려워요. 이 변화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하자면 저는 되게 좋은 세대였던 것이 한국 영화가 이렇게 지금 온 거는 사실은 이 민주화의 영향이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사전 검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검열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 나면 편집도 검열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게 민주화되면서 사전 검열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폭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한국 영화가 이 억눌려져 있던 것을 터트리니까 욕을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에서 욕을 들어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쓰는 욕을 못 썼죠. 예. 근데 세상 밖으로라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영화에서 내가 실제로 쓰는 언어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때 너무너무 해방감을 느꼈는데 그리고 이제 30여 년이 흐르니까 그때는 관객들도 한국 영화가 조금 이렇게 삐그덕거려도 되게 응원해주는 분위기였고 근데 지금은 야 니네 그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니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잖아 더 잘해봐 얘 지금 호응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관객들한테 받았던 그 응원들을 지금 후배들이 충분히 같이 못 받고 있는 게 좀 되게 미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새로운 재능이 없어졌느냐 서울독립영화제 같은 데 가면 진짜 재밌는 영화들 좋은 영화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떠난 관객들을 다시 이 극장을 돌려줄 수 있는가 좀 그 고민이 되게 커요. 네. 뭐 산업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되는 것 같고 거기다 유 감독이 되게 태도가 좋다. 나는 그냥 비아냥대고 끝나는데 나는 심지어 이제 뭐 이미지 관리라도 하고 가야지. 나 뭐 한국 영화에 대해서 막 걱정하면 그런 댓글이 있어요. 야 요즘 누가 극장 가서 영화 보냐? OTT 보지. 그럼 거기 정말 쓰고 싶은 말이 있거든. 너는 사실 평균에 비해서 OTT도 덜 벌걸? 실제로 무언가를 보고 향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댓글을 쓰지 않아요. 맞아요. 댓글 달 시간에 보지. 그러니까 저는 좀 요즘 투덜이 스머프인데 다음 질문 좀 바꿔주실래요? 질문은 네. 그러면 요 하나 정도만 더 하면 어떨까 네. 싶은데
이 박상중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예요. 현실에 가까운 영화를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영화를 만드실 때 현실과 비현실을 대략 몇 %로 섞으시나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마 이제 어느 정도는 되게 리얼리티를 살리는 현실에 기반한 내용과 상상력이 이제 더해지는 방식일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딱딱 6대4, 뭐 7대3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시겠지만 그렇죠. 그것을 어떤 비율로 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영화를 만들면서 저도 이제 취재라는 것을 하는데 취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럼 저 사람의 말은 얼만큼이 사실일까에 대한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같은 사안을 두고 있는 다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베테랑이 끝나고 나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공된 얘기를 만들더라도 관객들이 그것을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SF를 영화를 봐도 이게 몰입할 수 있는 건 저게 실제로 그때 상황 안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이라는 어떤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현실을 가지고 만든 영화다라고 해도 몰입이 안 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거는 관객들한테 그 극 중의 현실감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겠죠. 이것을 얼마나 진짜처럼 느껴지게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영화 만드는 것이 일종의 마술 같아요. 이것이 가짜인 걸 뻔히 알면서도 진짜 벌어진 일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제가 뭐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장르 영화를 만든 사람한테는 그것이 얼마나 숙련된 기술로 관객들한테 진짜처럼 보이게 하느냐. 약간 사기꾼의 테크닉하고도 비슷한 거죠. 기본적으로 사기꾼이죠. 옛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홀리는 일을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테면 1987 같은 영화도 심지어 다큐멘터리조차도 굳이 그걸 진짜와 가짜로 나눈다면 다 가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꾸며진 거고 만들어진 얘기고 다큐멘터리도 그 사람이 내가 찍고 있는 그 현실의 사람이 24시간 동안 24만 가지의 행동을 했는데 굳이 그중에서 3가지를 내가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는 건 이미 저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영되어진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조차도 현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현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 의해서 반영되어진 환상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모두를 그래서 만드셨던 변영주 감독님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중세였으면 우리는 화형당했을지거든. 응. 늦게 태어난 게 다행인 거예요. 중세 시대였으면 전 사냥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는. 240도 발차기로 사슴을 잡는. 예, 아까 이제 핍진성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좀 아시는 분들은 쓰는 개념인데 이게 어려운 한자거든요. 참에 진짜에 얼마나 가까운가 뭐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영어로는 verisimilitude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일종의 현실로부터 결국 모든 건 출발한다라는 관점이고 반대로 이제 디제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누구나 머릿속에 세계가 있다. 그 세계가 얼마나 합당히 구성되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영화적 재미는 사실 후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현실이냐 아니냐를 나눈 게 아니라 합당함을 구축해내는가. 우리의 머리 안에서. 네. 근데 요즘에 제가 느끼는 곤란함은 그런 건 있어요. 이 새로운 관객들을 맞이했을 때 영화 한 편을 보기 전에 그 영화를 둘러싼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관람을 하시게 되니까 자신들이 이미 그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난 관객들을 좀 상대해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펼쳐질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라는 느낌보다 이렇게 될 거잖아. 해봐. 왜 다르게 가니? 뭐 이게 스포츠 중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 너무 많은 정보들
안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래라고 사전 정보를 봤을 때 그렇다면 넌 이거여야 해. 근데 거기까지 안 오면 갑자기 실망감이 굉장히 커지고 화가 나고 그래서 보지 않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부지런한 의견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를 들면 똥밭을 밟았을 때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제가 똥밭이라 그래서 밟았는데 아닌데? 라는 거에 대한 쾌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게 이를테면 저는 향유하는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자꾸 사전 차단을 할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화만이 아니죠. 이게 정치에 대해서도 현실 세계에 있어서도 갑자기 어떤 정보값을 받고 결의하는 듯한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뭐야? 뭐 과일 이름을 얘기하고 너는 오늘부터 뭐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또는 자기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 막 요즘 난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니들 전부 다 숨 쉴만 하구나 요즘. 저는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억압되었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막 분출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 네. 거기는 이를테면 똥밭만 있는 곳이 아니야. 되게 다양한 곳이 있어서 밟아봐야 돼. 그리고 거기서 놀랍게도 어떤 다른 것들이 있어라고 확장시켜주는 모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정변을 만든 이유인데요. 네. 짠 것 같아. 이게 마치 어떤 거 같냐면 막 아무렇게나 주사위를 던졌는데 결국은 왔어. 놀랍네요. 아니 제가 좀 첨언하자면 일종의 제가 아까 마술에 대한 비유를 했었는데 마술의 비밀을 알고 보는 마술은 과연 재밌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하죠. 근데 저는 좋은 마술은 마술의 비밀을 알고 봐도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퍼포먼스를 보이는 마술가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아닌가? 근데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와중에도 새로운 것은 항상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혼란과 높은 허들을 뚫고 나오는 영화는 대체 얼마나 재밌는 영화일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계속 부딪혀가지고 돌파를 못 해가지고 이제 징징대는 사람들이야. 저 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징징대고 있겠지만 어딘가에서는 이걸 또 돌파하는 새로운 힘들이 나오기 때문에 야 그렇게 뚫고 나온 영화는 진짜 끝내주겠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 후배들한테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여기서 뚫고 살아나오면 진짜 센 놈이 되는 거니까 기죽지 말고 좀 잘 해보자. 이런 얘기는 하고 싶네요. 오늘 우리 문화정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부터 4월 말까지가 소위 영화계에선 흔히 비수기라고 얘기하는 시기예요. 보릿고개. 아니야. 보릿고개는 아니고 비수기. 뭐냐면 큰 영화가 와서 많이 먹기엔 기본적으로 관객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아직도 휴민트는 개봉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나올 OTT를 기대하지 마셔라. 저라면 특히 이 영화의 마지막 20분 액션은 당신 집이 얼마나 부자여서 거대한 스크린이 있다 한들 극장의 스크린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영화의 가장 큰 재미는 똑같은 경험을 100명, 200명이 같이 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온다는 데 있기 때문에 극장이라는 공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문화정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먼저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유 감독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문화정변 첫 회의 초대 손님으로 제가 어울리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심하게 어울렸어요. 아니 밖에서 아까 대기할 때 무슨 야구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는데
그 약간 많이 쫄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정준희 교수님이 요즘 인기도로 치면 정점이에요. 맞아요. 저도 팬이어서 사실 제 생각엔 올 11월쯤 훅 내려갈 거예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오죠. 그래서 사실은 정준희 교수님도 처음 뵙는데 뵙고 싶고, 그리고 이 공간도 되게 와보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여서 그리고 일단 변영주 감독님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나오기로 한 건데 나와서 이런 얘기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휴민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극장의 배급 상황으로 보자면 그 독립예술영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예술영화 보러 왔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좀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제가 뭐 너무 별 내용 없는 말씀 했는데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즐겁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정변 얘기했지만 저희 분야에서 연구할 때 그 종편이 등장 이후로 겉보기의 정치 지식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민주적 정치적 판단 능력은 현저히 저하했다라는 게 실제로 연구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잡다하게는 많이 알아. 그런데 민주적 선택을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저는 최근에 영화라든가 문화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도 이거가 유사하다고 보는데, 자랑하기 위한 지식, 뭐 까내리기 위한 거, 뭐 좋은 거죠. 비평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뭔가 이렇게 문화 텍스트를 되게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한 지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텍스트든 간에 장단점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과 얘기를 나눌수록 끝나고 나면 내가 꽤 잘 본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남기지 않는 대화는 전 진짜 쓸모없는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변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뭐 유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휴민트가 이제 우리 첫 내용과 함께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앞으로도 문화 정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풍부한 이해, 그리고 좋은 대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유 감독님께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거의 저희가 2시간 가까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편집할 거야? 2시간 가까이 즐거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바로 이곳에서 정준희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 여력이 될 때까지 문화정변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오늘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첫 무대를 만들어주신 유승환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깨우는 수다. 문화정변 뭐 이거. 의외로 작가의 원고에 충실하세요. 왜냐면 그 되게 중요한 세상을 포인트거든요. 깨우는 뭐라고요? 세상을 깨우는 수다. 저희가 세상을 깨우는 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문화정변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 저는 서 있으면 되나요? 함께 해요. 세상을 깨우는 수다. 어렵지 않잖아. 저희가 할게요. 합니다. 시작. 세상을 깨우는 수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